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 제 소개할 때 갈등 해결학 박사라고 했는데 좀 믿어지십니까? 이제 믿을 만한 사회자분이 있어서 그런 학문이나 그런 박사도 있나 하셨을 텐데 그 잠깐 보태면 혹시나 못 믿으실까봐 이 다음에 앞으로 2시간 동안 제가 얘기할 거에 일대 신뢰도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신문사에서 기자 생활하다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 중반까지인데요. 우리 사회가 이제 산업화되고 민주화되고 진짜 살만한 세상이 되고 있었죠.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바로 요즘 얘기로 이제 갈등 분쟁인데 그 당시는 그런 개념도 없을 때인데 지역 간에 또는 계층 간에 그리고 특정한 사업 국책 사업이나 지방 정부에서 사업 추진할 때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또 진행 안 되는 사태도 벌어지고 기자로서 취재하면서 답답해하던 중에 미국에서는 우리보다 그런 걸 먼저 겪고 성공 사례도 만들고 또 효과적인 해결 방법도 하나하나 쌓아가고 나아가서는 하나의 학문으로까지 또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거겠다 싶어서 기자 그만두고 미국에 이제 공부하러 갔죠. 하버드 로스쿨에 가면 이제 협상 분쟁 해결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이제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1년간 전문 과정을 이수하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맨 처음으로 갈등 해결학 석박사학위 과정을 개설한 곳이 미국 워싱턴 근처에 있는 버지니아주에 있는 조지 메이슨 대학교인데요. 주립대인데 거기서 갈등 해결학 석박사 과정도 하고 아까 사회자께서 소개했듯이 한국인으로서 맨 처음으로 제1호로 갈등 해결학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련 분야 전문가 자격증 제도 같은 것도 미국에는 있는데 그런 자격증 받아서 활동하다가 한국에 들어왔죠. 와서 이제 그동안 현장에서 본 거 또 제가 직접 다루면서 해결도 한 거 그리고 대학원 강의나 여러 가지 워크숍 이런 걸 통해서 또 경험을 쌓은 거 토대로 여러분들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 몇 가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우리 사회에 이제 이 에너지 분야 갈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위원회도 많이 참여했는데요. 여러분들도 바로 지금 에너지 분야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원불교를 베이스로 해서 햇빛 발전 협동조합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러분들과 업무와 관련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둥근은 이제 원불교의 그 둥근을 상징하는 걸 테고 그 다음에 업무 분야가 햇빛 발전 쪽의 협동조합이죠. 여러분들 활동 무대가. 이걸 보면 햇빛 발전이라는 건 재생에너지 사업이라는 일종의 비즈니스죠. 그리고 그걸 하는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공동체인데 이 양쪽이 다 이제 갈등의 도가니인 곳입니다. 햇빛 발전이란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계속 갈등을 껴안고 가는 이제 어려운 쉽지 않은 사업이고 협동조합이라는 공동체 역시 사람이 많이 모이고 긴밀하게 모일수록 갈등도 이제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안팎의 이제 갈등들이 꽤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것도 주로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이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아마 여러분들이 조합 만들고 또 운영하고 또 새롭게 다른 데서 또 다른 사람이 잘하도록 하고 돕고 그런 과정에서 갈등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준비한 게 일단 비즈니스 분야로는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 주요 에너지 갈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최근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하는 걸 짧게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갈등을 어떻게 예방 또는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접근법 소개해드리고요. 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조합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마을이나 지역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어떻게 하면 예방하거나 또 효과적으로 해결할지 특히 그걸 다 다루기 굉장히 힘든데 오늘 정해진 시간 내에 좀 중요한 점, 참고할 만한 점, 주의할 점 중심으로 몇 가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하면 괜찮을까요? 예. 하는 중에 아무래도 지금 이 현장에 많이 안 계시고 온라인으로 좀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 중심으로 제가 소개할 때 관련된 질문이나 또 코멘트 또 비슷한 경험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좀 더 보완 설명 필요하다든가 어떤 좀 관련돼서 구체적인 다른 질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가능하면 그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준비한 거 일단은 가지고 진행할 테고요. 여기 온라인으로 중계하는데 참석하는 분들 말씀하셔도 저 얘기 들리죠? 중계되죠? 예. 편하게 그럼 하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 사회 갈등의 에너지 분야 갈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얼마 전에 아까 여기 저 교무님하고 그런 얘기 나누는데 얼마 전에 좀 2주 전에 강의한 정희정 박사랑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광의 월평마을에 이 햇빛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거기 갈 때 익산에서 강혜은 교무님 만나서 쭉 같이 그분 차 타고 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 듣고 또 마을에서 주민분들 만나고 또 오는 동안 또 같이 오면서 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그때 보니까 제가 거의 20년 전에 부안에 갔을 때 봤던 장면만이 기억나던데 이거 뭔지 아시죠? 부안 사태 당시에 부안읍 또 군청 앞에 장면입니다. 이때 제가 유심히 본 게 인상적으로 본 게 바로 이분들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분들이 알겠죠? 아마 여러분들 아는 분들 얼굴도 여기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때 저는 이제 2003년 미국에서 공부 다 마치고 딱 한국에 돌아왔을 첫 해였습니다. 이게 그때 이제 참여정부 첫 해기도 했는데 부안 사태가 나서 노무현 대통령도 굉장히 당황하고 그랬죠. 거의 뭐 제2의 광주항쟁, 뭐 밀란 이렇게 얘기됐었는데 저는 이제 갈등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 해결에 좀 도우려고 정부, 뭐 산업부 만나고 청와대 가서 노 대통령 만나서 노 대통령의 고민도 듣고 한편 또 환경단체 분들 특히 지금 국회에 가 있는 양혜원영 당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였죠. 그런 분이랑 같이 이제 부안에 와서 현장 보고 부안 시청 군청 앞에서 촛불 시위하는 분들 어르신들 만나고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보니까 군청 앞에서 특히 계속 집회할 때 원불교 분들이 많이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강혜은 교무님하고 영광에 다녀올 때 말씀드렸더니 부안도 그랬지만 영광에서도 그렇고 특히 원불교 차원에서도 그때 부안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 가지고 특히 원전이 아닌 그런 재생에너지 이쪽으로 이제 직접 연구하고 준비하고 쭉 추진해왔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오늘 모이신 분들도 그렇고 월평마을에서 그런 걸 지금 추진하는 분도 그렇고 또 원불교 교단에서 그런 활동하신 분들 환경 쪽, 에너지 쪽, 기후등 쪽 하는 분들이 아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모색을 시작한 게 아닌가 싶던데 그러면서 더욱 의미 있는 이벤트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근데 갈등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고민이 컸는데 그때 제가 뭐 정부나 산업부 자문도 하고 환경단체도 만나고 주민 만나면서 관심 가진 게 왜 이렇게 심각한 갈등이 다른 어떤 보수 정부도 아니고 국민들로부터 하고 잘해보려고 하는 이름도 참여정부라고 붙인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하는 겁니다. 노 대통령의 고민도 그거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답을 해야 돼서 많이 살펴보고 고민도 하고 인터뷰도 많이 했었는데요. 이유는 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벌어졌는지 뭐 때문입니까? 부안 사태가 왜 벌어졌나요? 사태 추진 과정의 문제도 있지만 우선 여기 나온 대로 핵 폐기 진양이라는 핵 문제가 바로 결부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렇고 바로 그 마을의 자손들의 미래가 걱정되는 점 그게 또 있고 그다음에 정부는 당시 산업부는 3천억 주겠다 하면서 보상을 가지고 주민들 특히 위도 주민들 회의에서 유치 신청서 받기도 했지요. 근데 바로 위도 주민들이 와서 보상금 필요 없다. 그냥 거 짓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또 나온 게 이겁니다. 부안을 팔아먹은 김종규 누굽니까? 당시 군수죠. 그 후에 다시 복귀해서 얼마 전에 또 군수도 하셨던데 이분이 또 이제 문제의 한 시발점이기도 했죠.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핵 문제, 보상금 문제, 그리고 군수의 문제 이런 게 있는 건데 이걸 좀 짚어보면 당시 이제 진행 과정이 그렇고요. 이 갈등 구도에 대한 이해인데요. 부안 사태가 그냥 방패장에 대한 반대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짚어볼 게 이후에 시사점을 주는 게 대응면에서도 이제 중요한 게 이런 점인데요. 일단 부안 주민과 환경단체가 결합해서 부안 군수, 부안이랑 중앙정부에 맞서 싸우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이슈는 일단 입지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 유치 신청 절차에 대한 분노 이게 이제 컸죠. 아까 부안 군수가 부안군을 팔아먹었다고 해서 주민들이 격분해서 이렇게 플랜카드 걸고 군청 앞에서 왜 계속 이제 1년 넘게 촛불 시위했는데 당시 이유가 뭐였습니까? 부안 군수가 한테 주민들이 그렇게 분노한 게 팔아먹었다고 배신감을 토로한 게
부안군에 유치한다는 얘기 나오자 주민들, 언론, 군위에서 군수한테 유치 신청 할 거냐라고 여러 번 확인했었죠. 근데 매번 부안군수는 그때마다 안 할 거다. 부안군의 방패장 들어서지만 우리는 우리대로의 미래 발전 계획이 있다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7월 14일인데 2003년 갑자기 기자회견하고 유치 신청하겠다 하고 중앙정부에 가서 당시 과천에 산다고 있을 때 거기 가서 유치 제출했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를 위한 위대한 결단이다 하면서 칭송하면서 받아들였고 그게 부안사태 출발점이었죠. 그래서 신청 과정에 그랬까 제가 잘못 눌렀네요. 신청 과정에 이제 절차적인 문제가 컸습니다. 이게 중요한 점인데요. 그 다음에 방패장 안정성 문제 그리고 밑바닥에 원전 중심의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가 깔려 있죠. 그게 이제 핵 얘기 나오는 건 다 이와 관련된 건 거죠. 그게 여전히 지금도 이제 이런 이슈는 살아있는 셈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 갈등 구도 면에서 방패장 사업만이 아니라 거기에 에너지 정책이 결합되는 복합 갈등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욱 폭발적인 양상으로 되었던 거죠. 플러스 이제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요. 이런 게 우리 사회에 계속 특히 에너지 분야는 이런 갈등 구도가 계속됩니다. 이 비슷한 형태가 바로 밀양 사태죠. 그 이후에 터진 또 다른 큰 갈등 사태,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2대 갈등 과제가 바로 부안과 이 밀양 사태인데 밀양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이것도 이유 다 아시겠죠. 주민들 이렇게 했는데 역시 여기서도 주민들 우리는 보상을 원하는 게 아니다. 돈 더 많이 받아달라고 우리 달라고 반대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외쳤는데도 환전이나 산업부는 정부는 언론은 역시 계속 돈 문제로 봤습니다. 돈으로 대입막을 하려고 하고 끝내 밀양 반대하는 주민들 지역의 동의율을 계속 높여서 일단은 공사는 완공시켰죠. 그런데도 여전히 주민들 뭐 반대 이렇게 농성장에 반대하고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상태인데요. 이 갈등도 구도는 비슷합니다. 밀양 주민과 환경단체 그 당시 외부 세력이라고 일컬어진 쪽하고 결합하고 한정과 중앙정에 맞서서 또 공권력에 맞서서 이제 벌어진 건데요. 과정은 역시 추진 절차, 특히 노선이 공정하게 선정됐느냐 하는 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왜 이 신고리 주로 오르코기에서 만들어질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서 송전탑 거대 송전탑을 세우는 건데 그렇게 수도권을 위해서 전기 보내는데 우리 지역이 시골의 마을 사람들이 희생당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한거 타당성 논란이 있었고요. 밑바닥에는 역시 이 핵 문제가 깔려 있죠.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 거부 이게 밑에 깔려 있어서 이제 역시 이런 구도로 작용한 겁니다. 공사단 사업만이 아니라 에너지 정책에 대한 갈등이 이게 계속 됐었는데 그런 후에 좀 양상이 달라진 게 밀양 사태고요. 에너지 전환이 추진됐죠. 아까 재소개할 때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 참여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 계획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게 또 그렇지 에너지 전환이 벌어져가지고 본격 추진되게 됐는데 문재인 정부 하에서 왜 그럴까요? 제가 뭐 잘못 누른 거는? 이게 시스템 때문인가요? 일단 에너지 전환이 본격 추진되면서 갈등 양상도 바뀝니다.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 부안이나 밀양에서처럼 중무장대형 사업 에너지 시설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크게 저항하면서 대규모 복합형 갈등이 많았다면 이제는 에너지 전환은 그게 아니죠. 지역 단위로 분산형으로 중소규모로 이제 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거여서 갈등도 없진 않은데 중소규모 분산형으로 벌어집니다. 주요 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뭐 지역 주민들이 반대 또는 지원 보상 요구 뭐 하면서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식이죠.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거라고 해서 저도 좀 에너지 쪽은 그렇게 크게 긴장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최근엔 또 달라졌죠. 뭐 전에 이제 에너지 정책의 변화에 대한 교육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 에너지 정책이 다시 또 바뀌었죠. 지금 과거로 좀 회귀하는 상황이죠. 원전 중심으로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축소하고 그에 따라서 이 갈등 양상도 이제부터는 이제 달라지게 됐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가고 있던 게 이제는 이전처럼 아까 말씀드린 밀양이나 부안 비슷한 형식으로 사업 갈등과 정책 갈등이 복합되는 그런 양상으로 이제 앞으로 많이 펼쳐질 테고 그것만 아니라 플러스
현재 에너지 전환은 또 에너지 전환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속 태양광 발전 사업 뭐 지역별로 계속 확산하고 있듯이, 그래서 에너지 전환 시대의 단순 소규모 분산형 이런 갈등도 계속 또 이어질 겁니다. 이 두 가지 갈등 양상이 앞으로 계속 혼재되는 이런 이제 시대가 된 셈이죠. 그래서 이게 이 시대가 끝나고 이 시대로 이제 계속 가야 될 일이었을 텐데 다시 좀 회귀하면서 이전 시대의 갈등 양상 그리고 현재 근래의 갈등 양상이 다시 동시적으로 혼재하는 이런 또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복합형 갈등 또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한 분산형 갈등 이 양쪽에서 또 복합적으로 혼란스럽게 벌어질 걸로 이제 보입니다. 그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할 테고요. 사회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해운대 협동조합 쪽 중심이니까 아무래도 이런 에너지 전환 시대의 갈등에 대해서 주로 이제 대비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 갈등 구도는 복잡하게 잠깐 생략하고요. 이건 이제 이미 들어보셨겠지만 에너지 전환 시대의 갈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한 갈등은 이전에 없었던 또 다른 갈등 양상을 보이는 게 바로 이제 농록 갈등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아시죠? 이전은 환경과 에너지 간의 갈등이었다면 큰 틀에서는 지금은 기후위기 시대 때 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제, 즉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이걸 중시하는 즉 그런 환경 그룹하고 그다음에 지역적 차원의 작은 단위의 어떤 생태, 뭐 숲 이런 보존을 중시하는 쪽 그게 이제 로컬 그린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글로벌 그린과 로컬 그린 간의 갈등 양상이 앞으로 우리 사회 에너지 환경 문제에서 가장 주된 새로운 갈등 양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환경단체 내에서도 이제 그런 내적 긴장이 있고 지역 차원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설치를 추진하는 쪽에 이제 그룹 주로 이런 여러분들의 협동조합도 그쪽이겠죠. 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그에 반해서 그로 인해서 일부의 숲이나 뭐 여러 자연 상태 또는 농지가 파괴될 걸 문제 삼는 쪽의 그룹들 간의 대립 갈등이 앞으로도 계속 벌어지게 되긴 할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벌어질 갈등 양상이고요.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최대 장애 요인이라고 꼽는 거는 사업자들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대개 민원입니다. 3분의 2가 민원이 사업의 최대 갈등 요인으로 꼽고 있고요. 뭐 그거는 민간 사업자만이 아니라 협동조합도 비슷할 겁니다. 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근데 그 외에 다른 건 뭐냐? 나머지 3분의 1은 개발행위 허가, 주로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개발행위 허가 문제, 그 기타 또 인허가 문제입니다. 결국 근데 이런 개발행위 허가 같은 경우도 또 지자체 다른 인허가 사항도 단체장들이 안 해줄 이유가 거의 없죠. 에너지 사업이면 지역 사회의 어떤 국고도 되고 주민들의 소득 증진 또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니까. 근데 이게 사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으로 꼽히는 건 뭡니까? 민원 때문이죠. 지역 주민들의 반대, 민원 그걸 이제 뭐 신경 쓰느라고 그게 또 곧 유권자들의 표기도 하니까 그래서 뭐 민원이 있을 때는 허가 안 해주거나 인허가를 보류하거나 그래서 사업이 지장을 받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결국은 거의 100%가 다 지역 주민들의 민원 또는 갈등 이게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 내용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생활권이나 건강권, 뭐 경관권 뭐 이런 것들일 테고요. 그 이제 산림 훼손, 생태계 파괴 뭐 이런 문제들이죠. 그런 재생에너지 갈등을 어떻게 그러면 접근하는 게 좋으냐, 예방 또는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거나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이 에너지 수용성을 얘기하는데 재생에너지 설비, 시설의 수용성,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원만히 어떻게 설치하느냐 하는 문제죠. 그게 다른 얘기로 하면 이제 갈등이죠. 수용성이 부족하면 생기는 게 갈등이고 갈등이 생기면 또 수용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수용이 안 되는 거고 양쪽의 상호 관계인데 갈등으로 보자면 이제 제 전공 영역에서 갈등 크게 이 6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주로 이해관계 다툼이 많죠.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건데 그것만 아니고 가치관의 충돌도 많죠. 환경, 생태 가치를 중시해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죠. 이게 지금 이쪽으로 옮겨져 있는데 팔 문제 때문에 밑바닥 핵심을 이루는 건 휴먼 니즈라고 인간의 심리적 또는 사회적 욕구, 꼭 충족돼야 될 어떤 필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게 핵심적으로 작용하고요.
밑바닥에는 또 사실관계 문제나 또 상호관계 문제, 구조적인 요인이 갈등의 원인, 문제점으로 또 작용합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게 주로 작용하느냐, 또 중요한 어떤 이슈나 쟁점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갈등을 6가지 중에 하나로 또 나누기도 하는데요. 복합적이기도 하고. 이거 제가 이번 정리하면서 이게 조금 약간 이게 빠져나왔네요. 그런 내용들은 특히 휴머니즈가 컴퓨터 달라지면서 옮겨왔는데 여기 가운데 핵심부에 있습니다. 이건데 요거는 절차적인 것과도 연결되는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주로 인정, 자결의 욕구, 안전의 욕구, 정체성의 욕구 이런 건데 이 정부에서요 또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때 주민들이 느끼는 무시당했다는 생각, 이게 뭐냐면 이해관계 문제나 가치관도 아니고 밑바닥에 깔린 인간적인 문제입니다. 자존심의 문제라는 게 다 그런 건 거죠. 이거는 절차적인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추진 절차상에 배제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했느냐 아니냐 그런 문제에 관련된 거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중요한 점인데요. 이건 나중에 관련될 때 참고하도록 하고, 이런 갈등의 요인별로 좀 살펴보고 그런 쟁점을 해소하든지 아니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든지 하는 게 이제 접근법이 되는데, 요거 정리하면서 이번에 여러분들 원불교 여기 교당에도 오게 되고, 또 제가 이번에 프로젝트로 가는 마을도 완광의 그 월평 마을도 원불교 분들 중심으로 많이 또 햇빛발전 추진하는 곳이어서 원불교 공부는 아니고 살짝 이렇게 연결점을 찾아보게 됐는데요. 저는 참고로 미국에서 갈등 해결을 공부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의 문제를 풀기 하다 보니까 우리의 문화 풍토를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불교 경전 공부는 좀 했었는데요. 저 유명한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도법스님하고 오랜 인연이 있어서 화쟁위원회 저도 참여하고 그러면서 그분 모시고 경전 공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불교 경전, 해석 이것도 자연스럽게 같이 나와서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게 된 것 중에 열심히 보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제가 중시하는 갈등 해결의 분석, 이런 분석과 관련된 틀 측면인데, 소태산 대종사께서 지은 정전에 이 사리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를 하고 틀을 잡으셨더라고요. 사리 연구라는 게 말하자면 저희 같은 이제 학자로 치면 사회과학, 우리 사회, 세상에 대한, 우주에 대한 연구에 해당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리 연구의 내용을 어떻게 잡았냐면은 거기 중에서 사라는 거는 인간의 12이해라는 거다. 이는 이제 이 세상의 이치라는 얘기일 테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건 바로 사회 세계일 텐데, 이 사라는 건 12이해로 이루어진다고 풀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12이해. 12와 이해, 그걸 보면 제 나름대로 제가 갈등 해결을 분석하는 차원에서 보면, 정리하자면 12에 해당되는 게 이게 옳고 그른지 아니면 다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 실상을 파악하는 데 해당되는 건 바로 이 영역입니다. 갈등 해결에서 갈등의 문제, 원인에 해당되는 건데, 사실관계 문제, 그게 바로 시비를 다투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상호관계, 서로 간의 관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도 이제 시비의 대상이 되죠. 또 그 배경이 되기도 하고, 또 양쪽에는 큰 문제 없는데 사회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이제 시비가 생기는 경우들이 꽤 있죠. 그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시비 영역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해의 영역이 바로 이겁니다. 이로우냐 해로우냐 하는 게 나의 물질적 이해관계도 관계되어 수 있지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측면에서 그 가치를 보존하는데 이로운지 해로운지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이해의 영역이겠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인간의 니즈 문제, 꼭 충족돼야 될, 훼손되면 안 되는 그런 이제 심리적인 욕구나 또 어떤 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충분히 유지하고 지키는데 이로운지 또는 해로운지, 침해하는 건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갈등이 벌어지거나 또 해결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이 12와 이해의 영역을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가 해석한 게 좀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12이해의 경우. 나중에 또 뭐 시간 되면 잠깐 의견 나눠보도록 하죠. 어쨌든 그런 이제 12와 이해의 영역이 있는데, 이 중에서 먼저 다 다루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위에 사람들이 현상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요거 갈등의 이제 목표점이 되기도 하는 건데요. 이해관계를 추구하거나 가치관을 지키려고 하거나 하는 것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싸운다고 보는데 이 세 가지 때문에 이해관계, 가치관, 휴먼 니즈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건지 그거 특히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그걸 하나하나 좀 분석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선 이해관계 문제는 거의 돈 문제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원보상 문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이익공유제 이게 여기에 관련된 거죠. 근데 이게 전부일까요? 거의 지금 정부 산업부도 그렇고 에너지공단도 그렇고 에너지 사업하는 에너지 사업자들도 거의 이거에 전부 초점 맞추고 있는데 사실은 현장을 보면 꼭 그렇진 않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치의 문제가 있죠. 환경의 문제, 기후이나 생태 가치 이런 게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휴먼 니즈, 바로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 사람의 문제라는 건데 이게 아까 얘기한 부안이나 밀양의 경우도 이게 문제된 겁니다. 돈이 아닌, 돈 때문에 이렇게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한 게 바로 이거에 대한 외침이기도 한 거죠. 이걸 차례로 해보고 그런 거 관련해서 이런 갈등을 잘 해결하기 위한 또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지원 시스템 이런 것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해관계 쪽에 얘기로 들어가면 뭐 많이 협동조합 하니까 아시겠지만 서구의 경우에 특히 제가 3차 기본하면서 이쪽 에너지 전환 쪽이 가장 선진국이 이제 독일 직접 가서 독일에서 어떻게 해왔는지 어떤 에너지 전환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또 하고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서 확인하게 된 게 있습니다. 그쪽 독일 관계자들, 정부도 그렇고 독일의 에너지 협동조합 운동을 이끄는 분들, 또 지역 사회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 쭉 만나봤을 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시설과 관련한 문제는 자기네들은 거의 이젠 해답은 찾은 것 같다.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요. 어떻게? 크게 두 가지 공식입니다. 이익공유제와 주민참여. 이게 바로 이제 이해관계 영역에서 그 문제 해결하는 해법인데 독일의 경우도 뭐 풍력발전, 태양광 사업할 때 반드시 주민들도 참여하고 주민들한테 그 발전 사업,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따른 이득이 공유되도록 하는 게 거의 이제 법제화되고 있죠. 관행적으로 이미 이루어지고 특히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이렇게 추진되기 때문에 조합 구성원들 간에 자연스럽게 이익 공유가 되는 형태고요. 덴마크는 더욱 그렇죠. 에너지 이쪽 협동조합의 전통이 원래 강한 게 덴마크인데 아예 법적으로 20% 지분 보장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익공유제가 이미 자리 잡혀 있고 만약 에너지 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볼 경우에는 보전이 가능하도록 법으로까지 보장해주고 있어서 주민들이 크게 재생에너지 사업 때문에 시설 설치한다고 피해 볼까봐 반대하고 뭐 농성하고 민원 제기하고 이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뭐 그렇고 이건 이제 이익공유제는 이미 국내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지하수를 가지고 자원 공유 개념이 있는 터여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풍력 발전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 제주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죠. 바람은 누구의 것인가? 제주도가 바람의 섬이지 않습니까? 삼다도에서 특히 바람이 많은 섬인데 그건 사실 좋은 얘기예요. 요즘은 이제 풍력 자원으로 해서 자원으로 취급되지만 이전에는 바람은 좋은 일이 없는 이 자연 세계의 바람도 굉장히 안 좋은 인간한테 피해를 주는 거고 인간 세계의 바람도 별로 안 좋은 그런 거여서 이 바람에 많은 섬이라는 건 사실 이 제주도가 살기 힘든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라는 그런 이제 상징이었는데 근데 이게 자원화되면서 그렇게 도민들의 이 정체성의 한 요소인 바람을 민간 사업자가 그 이득을 독식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해가지고 바람도 이제 공유 개념으로 이제 공유의 대상으로 넣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이제 풍력 공개념인데 그래서 제주도는 아예 조례로 풍력 발전할 경우에 일정 비율 수익 매출액 중에 일부를 반드시 도에 이제 이 기금으로 납부하고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해당 지역 인근 주민들한테도 이익을 나눠주도록 공유하도록 하고 있죠. 제도로 자리 잡혀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육지에서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그걸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경우는 이익공유제 지금 도입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문제가 생기는 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해답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태양광을 지금 반대하는 주민들 많죠. 민원 제기 많이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농촌 태양광 또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대한 반대입니다. 주로 이건 특히 농민의
전농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농민들이 왜 농촌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또는 간척지 태양광에 반대한다고 보세요? 여러분들 에너지 협동조합 사업하면서 그런 문제 부딪혀본 적 없나요? 그런 고민? 선생님 뒤에 교무님이신가 꼬대가시네요. 주로 이거 뭐 예? 아 그렇죠. 그건 뭡니까? 그분들의 임차농이어서 그렇죠. 자기는 자기 토지 소유주거나 자작농이거나 임대농이게 되면 이게 태양광 거기서 농지에서 태양광 사업할 때 하더라도 임대료 형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자가 이제 임대료를 줘서 토지 소유주는 자작농이거나 임대농은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반대할 이유 없죠. 그런데 소작농의 개념으로 임차농이거나 어쨌든 자기 농이 아닌 데서 자기 받지 않은 데서 농사지은 분들의 경우에는 받는 수익은 없고 그리고 소출은 줄어들 수 있고 더 큰 문제는 자칫하면 이게 용도 전환돼 가지고 그래서 잡종지나 이런 걸로 바뀌면서 농지가 줄어들고 또 농민이나 이런 농업을 신성시하는 분들한테는 식량 안보 또는 뭐 절대 농지 보전 이런 측면에서 또 해로울 수 있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가치에 다 어긋나기 때문에 해롭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농이라는 이 농지 소유 구조 그걸 보게 되면 이제 이해가 되는 일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이 왜 반대하나 했었는데 그동안 산업계가 추진할 때도 그런 게 대한 고려 없이 농촌 태양광, 농용 태양광 추진해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구조적 문제 때문인 건데요. 지금 교무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농지의 절반 이상이 지금 임차 이익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임차농이 통계상으로는 50%,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게 한 60% 넘을 거라고 보는데 그분들이 반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 중심으로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하지 않고는 영농형 태양광이나 농촌 태양광 또는 간척지 태양광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상태이죠. 앞으로 지금 저희가 하는 이제 영광의 월평마을 이 경우에도 일부 그동안 사업에 반대하거나 또 소극적이거나 그런 분 알아보니까 그분도 임차농이시더라고요. 그런 점인데 그런 분들하고 지역의 농민회 등 이런 임차농 또 그런 분들을 대표하는 농민회 이런 쪽하고 임대농 또는 토지 소유자, 부재지주 그리고 발전 사업자, 협동조합이든 민간 사업자든 간에 어떻게 이익을 공유하는 게 좋을지 그게 이제 앞으로 그런 이익 공유 모델을 새롭게 임차농까지 포함한 지역 주민, 농민들까지 포함한 이익 공유 모델을 만드는 게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걸 이번에 저희 또 월평에서 그쪽은 임차농이 그렇게 많지는 않던데 어쨌든 그런 한 모델을 또 시범적으로 만들어 볼까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요인은 관계상 문제입니다. 아까 밑바닥에 그 12 영역에 상호 관계상의 문제가 있다고 했었습니까? 어느 시설에서 일부에선 추진하거나 또는 동의해도 일부 주민들이 또 반대 대책이 만들어 가지고 반대 시위하고 민원 제기하고 이런 경우들이 꽤 있죠. 뭐 태양광도 그렇고 이건 수소 발전, 연료 발전 뭐 이런 경우에 연료전지 발전 이런 경우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런 경우인데 이건 뭡니까? 지역사회 내에서 마을 내에서 또 참마그룹이 나뉘는 경우 상호관계에 또 문제 있거나 주도권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갈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제 해법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특히 제가 이 엄불교에서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기대하는 게 바로 이에 대한 답인데요. 기본적으로 특히 이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마을 공동체인데 이 마을 공동체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그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마을 공동체를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이제 봅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사회봉사나 자선활동도 그렇고 대외 어떤 국제 분쟁 지역에 지원할 때도 그렇고 인도적인 지원 이런 활동할 때 가장 기본적인 대원칙이 의료 행위도 마찬가지고요. 두노함의 원칙입니다. 이게 뭡니까? 최소한 해는 끼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좋은 뜻으로 가서 해서 이 세상에 이롭게 하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뜻은 좋은데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본의와는 달리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죠.
진짜 본의 아니게 잘못해서라든가 뭐 어떤 다른 예상치 못한 요인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철저히 차단하면서 최소한 제3의 어떤 액션을 취할 때, 외부에서 어떤 뭘 개입할 때, 또 지원한다고 할 때 선의로 최소한 그게 그 사람들한테 해는 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이거 뭐냐면은 우리만 해도 바로 그런 해를 많이 입은 역사가 있죠. 뭡니까? 6.25 이후에 세계로부터 원조를 많이 받았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가요? 우리 사회, 우리 농촌 같은 경우 우리 밀, 여러 가지 자생 적인 농법이나 농사 품종 이런 게 싹 멸종된 게 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물론 이제 식량 지원이 급했기 때문에 미국의 인용농산물 지원해 준 거 고맙게 받긴 했습니다만은 그냥 그 당시 급해서 그런 개념이 없을 때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아프리카나 이런 데 긴급 원조할 때도 그렇게 안 하죠. 무조건 가서 식량 던져주는 식, 약품 던져주는 식, 돈다발 던져주는 식 절대 안 하죠. 그러면 오히려 거기 지역사회 공동체 붕괴되고 자생적인 어떤 농업 생산력 다 해체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힘을 자생력을 키워주는 쪽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게 기본인데 그것도 기본 밑바탕은 이겁니다. 최소한 해는 끼치지 말라는 원칙에 기반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이게 태양광 사업한다, 또는 재생에너지 사업한다, 다른 어떤 활동을 해가지고 지역사회 지원보상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역사회 분란이 벌어지고 공동체가 깨지고 그런 게 비일비재하죠. 미장도 바로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돈 주고 지원해주고 사업 시설 알렵하고 끝내는 그리고 손 털고 나오는 식 이런 식이 되도록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보선 지원금 몇 천만 원, 몇억 안 당기는 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역 사회에 어떤 진짜 도움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명밀하게 설계돼서 지원되고 운영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금 형식으로 그런 게 바로 이제 CBA 모델이라는 건데요. 이제 외국의 경우에 이렇게 어떤 공익시설이나 이런 에너지시설도 그렇고 교통시설 이런 거 할 때 그 지역 사회에 그 때문에서 일부 피해도 보게 되는데 그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이득을 주면서 혜택을 주면서 기술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원할 때 그냥 현금만 안기는 식이 아니라 이런 CBA 형태로 지역사회와 협약을 맺도록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해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깨지지 않고 또 자생력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되도록 그래서 아주 면밀하게 이제 특히 지역사회에 있는 취약계층한테 도움이 되고 일자리 어떤 사회활동 역량을 강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또는 도로나 여러 가지 인프라를 증강시키는 쪽으로 아주 구체적인 설계를 해서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협약을 맺도록 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특히 협동조합일 경우 더더욱 이제 그런 책임성을 중시하는 이제 사업 주체일 테니까 이런 모델을 구체화시키는 쪽, 우리 사회 정착시키는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 쪽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그게 전부가 아니죠. 물질적 이해관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대부분 정부 정책도 그렇고 지역에서 사업하는 분들도 이해관계 문제에 많이 초점 맞췄는데 그리고 진짜 이익공유제, 주민참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게 공유되도록 하는 걸로 많이 모델을 발전시켜 왔는데 여전히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중요한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협동조합의 세계에서는 더욱 그럴 텐데요. 그 다음에 영역이 뭡니까? 이해관계는 가치관인데 가치관이 이 무게가 오히려 이해관계보다 더 무겁다는 건데요. 사람이 빵만으로 살 수 없다는 얘기가 그건 거죠. 그런 한 가치관이라는 게 이 환경 문제나 에너지 문제, 일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그런 걸 아시는 분들이 저기 모이신 거긴 하겠지만 그래도 참고 삼아서 이제 옛날 얘기가 되긴 했는데 전기차가 본격화하게 되기 전에 그 전 단계의 과도기적인 모델이 바로 하이브리드 차였죠. 세계적으로 하이브리드 차 하면 대표적인 브랜드가 있습니다. 뭡니까? 도요타의 프리우스라는 차인데요. 다 아시네요. 왜 도요타 프리우스가 하이브리드 차의 이 대명사처럼 됐는지 아십니까? 그 스토리인데요. 뉴욕타임즈에서 그걸 파헤쳤어요. 왜 수많은 하이브리드 차들이 있고 일본 내도 그렇고 일본 차들 자동차 메이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에도 그렇고 많은 나라 많은 자동차 메이커들이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었는데 왜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자, 프리우스 이것만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였는가, 계속 인기를 얻었는가 하는 걸 이제 연구한 기사하고 또 학술 논문도 나오는데요. 도요타의 시장 점유율 볼까요? 프리우스. 다른 모든 차와 비교한 건데 이건 더 경쟁 차종인 시빅 하이브리드와 비교한 건데 혼다의 압도적인 차이죠. 파란색이 이제 프리우스입니다. 그리고 이거 미국 시장에서 도요타의 프리우스와 다른 차종들 합친 거 비교한 겁니다. 절반 넘죠, 도요타 프리우스. 이렇게 압도적으로 하이브리드 차의 이 마켓을 프리우스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였는데 왜 그랬는지 분석을 하는데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유명인들이, 이 할리우드 스타들이 바로 프리우스 차, 별로 그렇게 고급차도 아닌데 자랑스럽게 타고 다니고 저 사진도 많이 찍히고 그럽니다. 이게 바로 도요타 프리우스입니다. 이런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들이 다 이런 차 타고 다닙니다. 톰 행크스도 여기에 이제 포함되고요. 톰 행크스 여기 있네요. 기네스 펠트로도 있고 다양한데요. 이 사람들이 이게 다 그런 도요타 프리우스를 MR로 타고 다니는 유명인들은 사진들입니다. 거의 이렇게 발런티어 홍보 모델 역할을 하는 셈이죠. 디카프리오도 굉장히 이제 친환경주의자인데 프리우스 아주 애호하고, 이 사람들이 왜 프리우스를 그렇게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시장 점유율을 또 그렇게 높게 보였나 하는 건데, 저 연구자가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왜 도요타 차를 그렇게 선호하십니까? 하는 건데, 그랬더니 절반 이상의 답이 이거였습니다. Make a statement about me. 무슨 얘기였습니까? 다른 거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건 아주 부차적인 거였고, 압도적인 높은 게 절반 이상이 답한 게 바로 make statement about me.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차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이브리드 차인데 프리우스만이 하이브리드는 아니고, 문제는 다른 차도 하이브리드 차 많아였어요. 근데 왜 하필 프리우스만이 자기를 말해준다고 했을까요? 하이브리드 차를 탄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이제 전기차 타는 거 이상으로 이제 각광받는, 나는 친환경주의자입니다,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서 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런 걸 이제 드러내고자 하는 건데,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욕구 강하죠. 근데 바로 프리우스가 그걸, 자신의 그런 욕구, 그걸 드러내주는, 실현시켜주는 차라는 겁니다. 높은 연비나 이건 기술적인 문제는 오히려 친환경성은 혼다 시빅이 오히려 더 나았다는 평가도 있어요. 근데 이 프리우스가 압도적으로 이렇게 했던 건 뭐냐면은 바로 이 외형인데요, 외관인데, 혼다 시빅 경쟁 차종, 친환경이나 기술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더 앞섰다는 혼다 시빅의 경우 볼까요? 혼다의 하이브리드 차는 이름도 그냥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만 붙인 거예요. 차 구별 안 되죠. 거의 같죠. 혼다 시빅 그렇습니다. 혼다 어코드 거의 같은 모델인데, 도요타는 달라요. 도요타 대표 자동차종이 소나타 해당되는 코롤라인데, 그리고 캠리고요. 캠리가 이 소나타급이죠. 프리우스 볼까요? 저는 다르죠. 캠리하고도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주 도요타에서 처음에 이 하이브리드 차 생산할 때 CEO가 이 차 디자인 그리고 엔진 개발자들한테 가장 강력한 제일 지침을 내렸대요. 뭐냐? 하이브리드 차 우리가 만들 때 기존의 휘발유 차랑 구분되게 하라. 딱 외견상 눈에 띄게 다르게 보이게. 그래서 이름도 달리 붙이고 새롭게 붙이고 프리우스라고. 이 차 디자인 외양도 기존의 일반 휘발유 차 또는 디젤차랑 전혀 다르게 이렇게 다른 모델로 디자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프리우스 몰고 다니게 되면 누가 굳이 얘기하잖아, 나 이런 차 타고 다닙니다 얘기하잖아, 사람들이 딱 보고 하이브리드 차 타시네요, 선생님이 그런 분이셨군요,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make a statement about me,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차라는 얘기입니다. 도요타의 이 경영진은 그걸 내다본 거죠. 사람들의 심리를, 마음속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주는 욕구가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강한, 특히 중상층 이상,
또는 가방끈이 긴 사람들, 이 지구를 움직인다고 할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급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게 굉장히 어필하는 중요한 요소다라는 걸 읽고 디자인도 그렇게 하고 이름도 그렇게 아예 따로 붙였다는 거죠. 이게 먹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름하면 환경 사회학자들은 환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좋은 명성, 이게 자기한테서 이걸 얻고 싶어 한다는 건데 그게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하이브리드 차를 산다는 걸 나타내는 게. 그걸 이제 과시적 환경보호라고 하는데 환경을 아끼는 사람이라는 걸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걸 과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걸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쓰고 또 상품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런 걸 이제 그런 게 바로 이 환경 에너지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돈 문제 이상으로 중요한 게 가치라는 거죠.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 우리 경우에도 전기 자동차 구매할 때 뭘 주로 가지고 구매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높게 사는 게 친환경성, 환경에 대한 관심 때문에 전기 자동차를 사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건 부차적인 겁니다. 그래서 돈 좀 더 내더라도 전기 자동차 사겠다는 거고요. 그다음 그게 이제 조합 활동으로도 이어지는데 지난번에 며칠 전에 그 강혜은 교무님하고 원광 월평마을로 갈 때 그분 차 타고 쭉 가면서 1시간 넘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원불교에서 재생에너지 사업하는 것, 또 월평마을에서 추진하신 얘기 많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는데 제가 그동안 공부한 거 여러 가지 사례 본 거에 어떤 이 에센스를 딱 이미 말씀하고 또 실천하고 계셨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자신들 월평마을에서 그렇고 다른 원불교에서 재생에너지 사업할 때 이게 돈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대개 돈 때문에 조합원에서 배당금 또는 다른 수익 기대하면서 재생에너지 사업, 햇빛 발전 참여할 것 같은데 혹시 그래서 그런 기대 많이 클까봐 그거 좀 낮추려고 현실화시키려고 그런 얘기 하신다고 하던데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3차 회기본 때 독일에 가서 독일에서 에너지 협동조합 하는 분들 그런 운동 이끄는 협동조합 연합회 이제 사무총장 같은 분 만나서 인터뷰했는데 같이 간 분은 지금 국회의원으로 돼 있고 양이원영 의원 그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배당금으로 돌아오는 비율은 3.8%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아무리 내고 그래도 투자하고 그래도 그 비율로 하면 분배 비율 하면 그렇게 큰 액수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독일이나 덴마크가 협동조합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사업하는데 사실 조합원들한테 들어가는 수익은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건 통계에 다 잡힌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돈 때문에 재생에너지 사업하는 게 아니라면 그럼 뭐 때문일까요? 뭐 때문입니까? 그런 얘기 또 비슷한 얘기 한답니다. 독일에서 역시 이 지역 마을에서 태양광 사업을 협동조합 형식으로 운동 차원에서 하는 분들 얘기도 조합원이 추후에 실망하지 않도록 배당금이 높지 않을 거라는 점을 미리 말해준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면 여러분의 경우는 뭐 때문에 협동조합 하십니까? 또 그런 운동을 또 권유하고 이끌어 가십니까? 이 협동조합에 이 둥근 햇빛 발전조합에 참여하는 분들은 주로 뭐 때문에 주로 참여한다고 보세요? 여기서 간단히 먼저 지금 설문조사 여기서 즉석 해볼까요? 선생님의 경우나 주위 분들, 협동조합 운동에 참여하는 분들 주로 뭐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시간 내고 돈 내고 또 열정을 내서 참여하고 있는 겁니까? 예? 가치?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 말씀 좀 크게, 예. 마이크죠. 예. 그 중요한 대목이어서 예. 마이크 대고 좀 몇 분 얘기 좀 들어보죠. 예.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지구를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지구를 살려야 된다. 그런 그런 게 이제 가치인 거죠. 예. 네. 좋습니다.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제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예? 네, 아이의 미래. 네. 그렇죠. 또 예. 그렇습니다. 이야기 시작했으니까 쭉 한번 많지 않으니까 돌아가면서 그에 대한 왜 지금 협동조합 운동에 참여하는지 또 주위분들한테 권유하고 또 이끄시는지 그 얘기 좀 들어볼까요? 예, 원래 제가 사는 양평은 화석연료로 되는 발전소가 하나도 없는 지역인데요. 예. 이제
태양광을 비롯한 이런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지금 뭐 몇천 개가 예.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제 그게 바로 그 에너지가 민주화되는 건데 예.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우리가 전기를 쓰기 위해서 음. 발전소가 있는 지역과 송전탑이 오는 지역의 희생을 뒷지 않고 예.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를 우리가 직접 지역에서 만들어 쓰기 위해서 이제 예, 하는 좋습니다. 예. 딱첫 번분이 종합적인 답을 하셔서 거의 이하동문이도 할 줄 알았는데 각자 다른 답이 나와서 굉장히 좋습니다. 계속 또 들어볼까요? 예, 그 분도. 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도 예. 있고요. 또 투자해서 어떤 이익을 공유하는 것도 있고요. 예, 이 공유, 예, 좋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셔서 기후 변화의 문제를 시작한 건 언제쯤부터입니까, 선생님의 경우는? 언제 어떤 저는 계기로? 생태 해설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세요, 생태 해설. 예. 예, 한 10년 정도 했는데 예. 한 3년 정도 했을 그 무렵에 예. 해마다 곤충의 숫자가 줄어들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그걸 생태 해설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네네네. 눈으로 목격하셨군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음. 그러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환경의 변화 때문에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예. 것을 그게 경험을- 기후 위기 때문이다라는 그 배경을 이제 확인하게 되신 건가요? 네, 그런 예. 영향인 것 같다고.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종의 해답 중에 하나로서 에너지 전환, 햇빛 발전 이쪽에 또 관심 가져서 지금은 참여하시는 거고요. 이제 예. 실천하고 행동을 하려고 그렇죠.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이네요. 고맙습니다. 계속 말씀 좀 나누도록 할까요? 네. 예, 말씀하시죠. 뭐 이제 비슷한데요. 에너지 정의라는 부분들을 좀 많이 에너지 정의, 생각을 예. 했었고요. 특히 이제 그 핵발전소 같이 이제 위험하고 또 생산 과정부터 자원 채취 과정부터 이렇게 위험한 부분들을 좀 탈피해서 우리가 재생 가능한 이런 자연 에너지 체계로 가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이제 예. 그 점도 에너지 정의도 굉장히 네. 중요하죠. 네. 기후 정의도 중요하고, 예.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저는 매년 같은 날 예. 덕유산에 올라가서 비료포대를 타고 아이들과 하산을 하는데요. 어느 산이요? 덕유산. 덕유산. 예. 네. 그런데 첫 해는 굉장히 신나게 내려왔거든요. 예. 근데 갈수록 눈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덕유산도 눈 굉장히 많이 오는 데인데, 예, 그래서 근데 첫 해는- 동계올림픽 됐는데 예. 거기 눈이 안 온, 네, 내리는 날이 정상에서 줄었다고요? 사진 찍은 걸 보면 예. 마지막 여섯 번째 해는 눈이 예.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예. 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게 지속 가능한 지구가 아니구나 이미 있어서 그게 벌어지고 있군요, 현장에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예. 아니 저는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재생에너지 사업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예, 제가 하는 힘이 너무 미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조합 활동을 하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혼자의 힘보다는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연대를 그렇죠. 통해서 함께 이뤄낼 수 있는 어떤 가능성, 네. 예, 그것 때문에 이 활동을 예.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지금 7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굉장히 좋은 별로 답 제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모두 다 종합적으로 아울러 주시면 제가 됩니다. 다 한 거니까. 근데 사실 이제 저도 뭐 에너지 정의라든지 기후 변화 거기에 계속적인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뭐 저는 이제 또 종교인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관점도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천지운을 우리가 이제 신앙하는 사은 신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천지에 대한 이제 보훈 행동. 이제 저희들은 이제 원불교인으로서는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하나 더 이제 종교적인 것 하나 있다. 그렇게까지. 그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들은데 거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답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저 진행자도요.
팀장님 그럼 팀장님 마지막 마무리 전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사람들이 제가 궁금한 이야기하려는 부분에 건 굳이 아니고요. 시키네요. 예. 유튜브에 올라온 걸 소개해드리려고. 아, 그리고 네. 또 답한 게 좋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한 좋습니다. 분은 탈핵의 길로 가기 위해 햇빛발전 협동조합에 참여합니다. 아, 탈핵의 길. 예. 예, 아미원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씀해 아, 주셨고 예. 또 장바라님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음. 생태계 보존을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예. 나의 미래와 다음 생의 나를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아, 예. 그리고 박지연님은 이제 자연에 가까운 것들이 좋아서 예, 이렇게 좋습니다. 많은 의견을 주고 아, 계십니다. 예. 네. 지금 참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한테 온라인상으로 답해달라는 말 안 쓰면 안 드렸는데 이렇게 자진해서 이미 또 이렇게 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좋은 답들 다 주셨고요. 또 바로 그렇게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거의 모두 나올 수 있는 답이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지구상에서 가능한 답들이. 그런 조사를 이미 한 게 있는데요. 독일의 에너지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독일 시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여러분들처럼 지금 에너지 협동조합에 참여하는지 했더니 다 하는 얘기들 뭐 여러분들 말과 거의 일치되는데 그러면 뭐 돈 때문이다, 배당금 때문이다라는 건 극히 적고 없진 않지만 꽤 있긴 한데 낮은 비율이고 주로 환경 문제, 기후변화 대응, 지역가치 창출 이런 게 배당금이나 경쟁이보다 훨씬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이 분위기랑. 그리고 한국의 시민햇빛발전조합 조합원들한테 비슷한 질문 해봤는데 역시 비슷하죠. 수익은 좀 오히려 비중이 낮고 에너지 문제, 환경보호, 환경훼손 이런 또 공동체를 위한 거 이런 게 있습니다. 자손을 위한 것도 여기도 뭐 마찬가지 높은 비중으로 있고요. 거의 세계 이건 공통인 점인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이익 공유 계속 하는데 사실은 그게 전부도 아니고 그게 가장 높은 가치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가치 공유라는 겁니다. 가치가 이만큼 사람들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햇빛 발전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렇게 사실 큰 게 아니고 그건 일부 뭐 디벨로퍼들 또는 사업자들이 농간해 가지고 지원 보상 쪽으로 이 에너지 문제가 많이 경제적인 쪽으로 쏠려가면서 우리 사회에 잘못된 학습 효과가 생긴 탓이 크고 그거보다는 사실 가치의 영역이 더 중요한 세계이기도 하죠. 에너지 전환이나 기후위기 대응의 문제는 환경 관련 문제는 그래서 이익 공유도 중요하지만 가치 공유제가 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거고 그걸 기반으로 더욱 이제 확산되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농민회의 반대, 임차농들의 반대 문제도 그분들이 중시하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자신들의 어떤 생계를 위한 농업 계속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농업의 어떤 신성한 가치, 절대 농제 문제, 이런 또 식량 안보의 문제, 이런 그분들이 중시하는 가치와 재생에너지, 또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응 이 가치가 공존하도록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건 거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이익 공유제 이상으로 가치 공유제를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긴 하는데 보면 대단히 이익 공유랑 주민 참여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주민들이 채권을 사서 이익을 일부 약간 분배받는 이자를 받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최근에 작년부터 이제 일부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햇빛2의 발전 이게 그나마 좀 주민주도형 이익공유형의 좀 원형에 가까운데 근데 이건 또 제대로 10건 작년에 아주 제한적으로 모집했는데도 다 채우지도 않고 다 선정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죠. 앞으로 지금 그 관주도형도 뭐 필요하지만 이건 진짜 조합주도형으로서 제3섹터 주도형으로 해가지고 가치 공유 형태로 하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